흙의 전단 강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흙의 전단 강도는 이 기본식은 다들 아시죠?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다. C는 점착력이고 시그마 다시는 유용력, 그리고 파이는 흙의 내부 마찰각이 되겠죠. 그래서 흙의 종류에 따른 파괴 포락성 곡선이 요거는 순수한 점성토, 요거는 순수한 사질토, 요거는 혼합토가 되는 거죠. 곡선 자체가. 파괴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입니다. 수직 응력은 일단 시그마라고 하는데,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1이 있고 수평으로 작용하는 시그마 3가 있는데, 수직 응력 시그마는 또 2분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3에다가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의 코사인 2세타라는 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식. 그리고 전단 응력은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의 사인 2세타라는 전단 응력 공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단 시험은 가장 여러 가지 직접 전단 시험이 있고 3축 압축 시험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1축 압축 시험, 3축 압축 시험, 직접 전단 시험, 가장 간편한 시험으로는 우리가 직접 전단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로를 이렇게 시로 상자에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수평력으로 해가지고 힘을 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수평력과 수직력을 양쪽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 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N이 되는 거고요. 전단 응력은 S, 수평 방향의 힘이 되겠죠. A분의 S 해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축 압축 시험은 주로 점토 집안에 많이 적용을 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C는 2분의 Q6 값이다 해서, 이거는 3축 압축 시험, 비안밀 비배수 유유 테스트라고 합니다. 유유 시험에서 시그마 3 수평력 자체가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제로인 상태의 3축 압축 시험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는 2분의 Q인데 보통 이게 내부 마찰각이 없죠. 그럼 탄젠트 45도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Q6 값이 된다. 순수한 점성토 집안에서는. 근데 이 공식은 2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분의 Q6 값이 되는 거고요. 이게 1축 압축 시험. 그리고 다음 3축 압축 시험은 이제 배수 방법에 따라서 비안밀 비배수 유유 테스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밀 비배수 CU 테스트가 있고 안밀 배수 시험 해가지고 CD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떠한 조건에서 시험을 해야 되는지는 UU 테스트, CU 테스트, CD 테스트에 대한 시험 조건이 지금 말로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은 본인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점성토의 성질에서 예민비. 우리가 광물에서는 첫 시간에 우리 토지력학 첫 시간에 활성도라는 게 있었죠. 활성도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예민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민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축 압축 강도에 대한 비입니다. 거기서는 2 마이크로미터 이하분의 성질하고 해서 소성 지수 값이 우리가 활성도라고 했다고 하면은 예민비는 QUR분의 QU라고 해서요. QUR은 우리가 교란된 시료, 이긴 시료죠. 교란된 반죽한 공시체의 1축 압축 강도 값을 QU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QU는 교란되지 않은 원집안 상태에서의 1축 압축 강도 값을 QU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값에 대한 비를 예민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민비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예민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은 QUR분의 QU 값을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흙은 한번 이겨지게 되면 그게 영원히 강도값이 안 나오거나 또는 저하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식소트로피라는 현상이 있죠. 보시면 강도가 저하된 교란 상태의 점토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강도가 서서히 한번 이겨지게 되면 교란돼 가지고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예민성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게 다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최초의 면모구조, 원지반 상태가 면모구조였다가 교란이 되게 되면 예민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산구조로 변경이 되죠.
해서 강도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강도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났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소트로피 현상에 따라서 강도를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흙의 구조는 다시 이산 구조에서 어떻게 면모 구조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죠. 이러한 형태, 우리가 흙에서의 시간 변화에 따른 강도 회복 현상을 뭐라고? 네, 식소트로피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리칭 현상, 또 비화 작용 이런 것도 한번 내용 자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액상화 현상도 한번 우리 포항 지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입경이 가늘고 비교적 균일하며 느슨하게 쌓여있는 특히 이제 사질 지반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모래 지반이 물로 포화돼요. 물로 포화되게 되면 시그마 마이너스 U에서 타우는 보세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죠. 이 시그마 다시라고 하는 건 뭐죠? 시그마 마이너스 U죠. 물의 간극 수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전단 강도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포화되어 있을 때 지진이나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전단 강도를 잃어버리는 현상. 주로 수평화 중에, 지진은 수평화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지진파 중에서. 네, 다음 다일레턴시. 전단 상자 속의 시료가 조밀하게 채워져 있는 경우 전단 시험을 할 때 전단면의 모래가 이동하면서 다른 입자를 누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최적이 변하는 최적 변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그래프를 잘 알아두세요. 조밀한 모래 또는 과한밀 점토일 경우에는 어떻게 변이 값이 잠깐 압축이 되었다가 급격하게 팽창이 일어나죠. 또 느슨한 모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압축되는 현상, 이것을 느슨한 모래나 정규 암밀 점토일 경우에는 지속적인 압축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밀한 모래냐 아니면 과한밀 점토이냐에 따라서 조밀한 모래나 과한밀 점토는 어떻게 플러스 다일라탄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슨한 모래나 또는 정규 암밀 점토일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 다일라탄시 현상을 발생을 하고 있죠. 네, 현장에서의 이제 전단 강도 시험은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SPT라고 하죠. SPT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N값이라고 주로 이제 나타나죠. N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샘플러를 드릴 로드 속에 부착시키고 이게 햄머가 무게가 63.5kg이에요. 그리고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서 이 샘플러가 30cm짜리인데 30cm 이 샘플러가 관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우리가 N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N값은 또 문제 나오기에는 세 가지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로드 길이가 얼만큼 길고 작으냐에 따라서 N값의 영향을 받고 또 토질에 대한 방법, 대한 수정, 그리고 유효 상지압에 대한 하중에 대한 수정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사항이 중요하죠. 이 전단 강도, 즉 N값을 통해서 그 흙의 공학적인 성질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판단할 수가 있냐? 내부 마찰각. 특히 사질 지반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팩 공식과 던엠 공식이 있는데요. 팩 공식을 한번 보시면 파이는 0.3 내부 마찰각이죠. 0.3n 더하기 27이 되겠고요. 던엠 공식은 어떻죠? 이게 토립자가 어떠한 입도와 그 토립자가 둥글거나 또는 모난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토립자가 모나고 입도가 양호할 때가 이 상수값 자체가 제일 크게 되어 있죠. 네, 점성토에서는 이 공식 C는 2분의 QU에 2분의 Q는 8분의 N이라고 해가지고 16분의 N을 또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점성토에서는 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값하고 이 상대 밀도 값이 있었죠. 상대 밀도 값과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사질 지반에서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N값에 따라서 이 흙의 상대 밀도 값 자체도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고 흙의 상태가 보통이냐 또는 조밀하냐 느슨하냐 여부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배인 전단 시험. 특히 이제 그러니까 SPT 즉 표준 간입 시험은 주로 사질 지반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점성토 집안, 즉 점착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 연약 집안의 점착력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 베인 전단 시험 값을 이용해가지고 C값, 점착력 값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흙의 강도에 대한 부분, 뭐 히빙과 보일링은 좀 차이가 있죠. 히빙하고 보일링에 대한 차이 한번 알아두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N값에 대한 활용하고 뭐 전단 강도값 구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수지 국력과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모래 집안의 상대 밀도를 추정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시험 방법. 네, 뭐였었죠? 표준 간입 시험하고 특히 제가 모래 집안 즉 사질 집안하고는 표준 간입 시험은 신뢰성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 밀도 값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연약 점토 집안 같은 경우는 베인 전단 시험에 의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지금 13번 문제도 보시면 거의 유사한 문제죠. 그럼 상대 밀도에 대한 이 범위 값도 물어보는 경우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하고 실제 이론하고 적용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토 집안의 성토 시공 직후 안전검토에 이용하는 해서 뭐 CU 테스트 또는 UU 테스트 또 CD 테스트 이렇게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떠한 공법이라든지 그 부분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에 대한 내용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으며 네, 일축압축 시험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요. 기본적인 전단 강도 공식, 기본적인 전단 강도 공식에 대한 물음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평균값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민비에 대한 사항, 베인 전단 시험 말씀드렸었고, 표준 간입 시험 방법이고, 이거는 낙하고에 대한 사항은 표준 간입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사항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합은 주동토합, 정지토합이 있고 주동토합이 있고 수동토합이 있습니다. 그럼 토합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 정지토합은 벽체의 변이가 없는 상태, 정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동토합은 뭐죠? 벽체, 뒷체형 흙의 압력에 의해 벽체가 흙으로부터 멀어지는, 즉 벽체가 흙으로부터 앞으로 밀린다는 얘기죠. 이걸 주동토합이라고 합니다. 주동토합이 어떻게 보시면 제일 작지요. 그리고 수동토합이 반대, 그 흙 쪽, 흙이 이거 밀리는 쪽으로 벽체가 뒷체형 흙 쪽으로 변이를 일으킬 때의 토합으로서 정지토합, 주동토합, 수동토합이 있고 그 토합에 대한 크기는 이러한 형태를 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토합 계수라는 게 있어요. 정지토합 계수는 보시면 기본적인 공식은 K0는 1-sin 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동토합하고 수동토합 계수를 묻는 공식이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주동토합은 탄젠트 제곱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그리고 수동토합이 더 크죠? 수동토합은 반대예요. 부호가. KP는 탄젠트 제곱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또 1-sin 파이분의 1 플러스 sin 파이라는 이 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토합 계수와 주동토합 계수, 수동토합 계수에 대한 공식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문제 중에 그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요. 랭킨 토합론 해서 가정사항에 대해서 많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사항 좀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동토합을 구하는 방법, 수동토합 구하는 식 자체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상제합이 있느냐, 또 중간에 물의 지하 수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풀이 방법들이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한두 문제만 푸시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옹벽의 안정조건. 제가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전부 다 어려운 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죠. 전도 활동, 지지력, 원어 활동, 옹벽의 안정 조건에 대한 사항,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옹벽이 이렇게 앞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접한 자체를 바닥 면적을 넓혀준다든지 접한 확대, 또는 활동은 옹벽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죠.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접한을 확대한다든지 밑에다가 접한에다가 이러한 형태 돌기를 준다. 이것을 쉬어키라고 합니다. 쉬어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바닥에다가 말뚝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방지하는 방법. 또 지지력이 이 옹벽의 무게보다 그 지반, 이거를 옹벽을 받치고 있는 지반 자체의 전단 강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허용 지지력 자체가 지반의 허용 지지력이 더 커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원어 활동에 대한 부분, 접한 자체의 근육 깊이를 증대시킨다든지 해서 전도 활동, 지지력, 원어 활동 이 네 개를 항상 쌍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옹벽의 전 주동투합 구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그림과 같은 옹벽에 작용하는 전 주동투합은 얼마가 되는가? 흙의 단위 질량은 감마는 1.7톤 per 세제곱미터, 내부 마찰각은 30도, 점착력 C는 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PA는 2분의 1 감마 T의 H제곱 탄젠트 제곱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모든 토합에 있어서는 이론편에서 보시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삼각형이죠.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 기본식을 이 옹벽에 토합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적을 어떻게 2분의 1, 삼각형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죠, 기본이. 그러면 이 감마라고 하는 부분, 흙의 단위 질량이죠. 그리고 높이의 H제곱의 KA가 됩니다. 기본 공식이요. PA는 2분의 1 감마의 H제곱의 KA가 됩니다. 그 중심값은 2분의 H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동토합은 PA는 2분의 1 감마의 H제곱의 KA에다가 2분의 1 감마 W의 H제곱이 되는 거고, 수동토합은 2분의 1 감마 H제곱의 KP가 되는 겁니다. 주동토합의 경우에는요.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2분의 1 감마 T의 H제곱 뭐였었죠? 주동토합일 경우에는 탄젠트 제곱 뭐였었죠?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뭐가 있는 거죠? 2번 문제. 유효상제 등분포가 있는 거죠. 유효상제 압이 있습니다. 등분포.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Q는 뭐예요? 2톤 퍼 메타 제곱이 되는 거죠. 2톤 퍼 메타 제곱인데 여기다가 높이는 4m가 됩니다. 그래서 QH의 탄젠트 제곱 마찬가지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가지고 이 식 자체를 풀어주시게 되면 주동토합, 요 부분이 없게 되면, 만약에 유효상제압이 없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을 빼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기본은 2분의 감마 T H제곱에 탄젠트 제곱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일이 주동토합의 기본 공식이 되는 거죠. 전 주동토합.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 어떻게? 이 유효상제 압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힘이 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수동토합 개수분의 주동토합 개수의 값으로 지표가 수평인 연주공벽의 값으로 1 플러스 사인 주동토합 개수하고 수동토합 개수는 역수의 관계죠.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다. 제가 좀 전에 그 내용에서 그 정지토합 개수하고 수동토합 개수 그 부분 나와 있는 부분에서
수동토합계수는 뭐였었죠? 수동토합계수는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분의 1 플러스 사인 파이였죠. 근데 주동토합계수하고 수동토합계수는 역수의 관계죠.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주동토합계수는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KP, 수동토합계수는 KP분의 KA는 그래서 식을 구해주게 되면 9분의 1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랭킨 토합 이론. 이 부분도 뭐 말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아까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옹벽에 작용하는 전 주동 토합은 마찬가지. 흙의 단위 질량은 1.7이고 여기서는 또 점착력이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찰각은 26도가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주동 토합에 대한 공식은 2분의 1 감마 t h제곱의 탄젠트 제곱의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죠. 그럼 여기서는 또 점착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쏠리는 이게 주동토합이잖아요. 주동토합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2C에 H의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해가지고 요 식에 적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단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톤/m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우리 점착력 값은 0.1 kg/제곱센티미터의 단위죠. 그래서 단위 환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0.1 kg/제곱센티미터인데 한번 보실게요. 그럼 0.1 kg/제곱센티미터를 이것을 어떻게 톤/m 제곱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kg을 없애기 위해서 톤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1톤은 1000kg죠. 그러니까 요 식을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센티미터를 메타 제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00cm의 제곱은 1m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0.1km/제곱센티미터는 무엇이 된다? 1.0톤/m 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요 식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주의하실 사항이 단위 환산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는 부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흙의 다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짐은 흙 속에 공기를 빼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짐은 하게 되면 다짐의 목적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짐한 흙의 공학적 특성은 우리가 최적 함수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건조 밀도가 나오는 상태의 함수비를 최적 함수비라고 한다. 그리고 전단 강도의 최대값은 최적 함수비보다는 함수비가 작은, 즉 건조 측에서 이쪽을 건조 측이라고 하고요. 최적 함수비의 우측을 수변 측이라고 하죠. 수변 측. 그리고 투수 개수는 수변 측에서 최적 값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최적 값이 투수 개수는 수변 측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투수 개수 최소값은 수변 측에서 발생을 하고, 그 흙의 구조 자체는 면모 구조하고 이산 구조라고 할 때는 이산 구조는 강도값 자체는 전단 강도값은 작지만 투수 개수 값 자체도 굉장히 작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산 구조 형태에서 투수 개수는 제일 작고 수변 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 네, 함수비에 따라서 즉 다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흙은 함수비에 따라서 수화 단계, 윤활 단계, 팽창 단계, 포화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토질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함수비가 제일 큰 부분은 어디죠? 네, 보시기에 점토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실트, 샌드, 모래, 그리고 자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수비는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흙의 건조 밀도값 자체는 점점 커지죠. 함수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갈일 경우가 어떻게 건조 밀도값 자체가 전단 강도 아니죠. 흙의 건조 밀도값 또는 비중이라고 하죠. 값이 제일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관계를 표로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일반적으로는 최대 건조 밀도값 자체가 커진다. 다만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과다짐, 오히려 강도값 자체가 저하가 된다라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과다짐이라고 합니다. 과다짐에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다짐 에너지 이 공식도 좀 알아두세요. 다짐 에너지는 WHNL 곱하기 MB를 뭘로 나눈다? 다짐의 최적으로 나눈 값이 우리가 다짐 에너지다.
네, 다짐 제한, 좀 전에 말씀드린 과다짐, 특히 이제 화강풍화토나 고함수비 점성토는 대부분의 일반토는 다짐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최대 전단 강도값 자체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도값, 특히 화강풍화토나 그죠? 고함수비 점성토는 어느 한도값 자체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짐 관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건조 밀도에 의한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타에 의한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짐 공법, 이게 비탈면 다짐이냐 아니면은 평면 다짐이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복도를 설치한 비탈면 사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면, 공간이 넓은 경우와 또 좁은 경우, 특히 공간이 좁은 경우에 대해서는 램머나 템퍼를 많이 사용한다죠. 이걸 충격식 다짐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규모 자체가 작은 거죠.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노반 및 노상의 지지력 해가지고 평판제하 시험과 평판제하 시험은 콘크리트 포장 두께 산정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내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직접 기초의 지내력 시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제하 시험은 현장에서 제합판에 하중을 가하여 하중과 변이의 관계로 집안의 지지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실물 제어에 따른 신뢰성이 우수하고 집안 지지력의 정확한 측정, 이런 부분, 하중과 치마량의 관계를 고려를 하는 시험이 우리가 뭐라고요? 평판제하 시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집안 반력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마량 분의 하중 강도값이다. 해서 이게 집안 반력계수. 그리고 가효성 포장, 이 치마량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 포장을 가효성 포장이라고 하고요. 강성 포장 보통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하죠.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2.5mm의 치마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중을 계속 단계별로 제한을 하고 있죠. 계속 단계별로 하중값 자체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렇지만 강성 포장이냐 가효성 포장이냐에 따라서 치마량에 대한 기준값 자체는 틀리다. 그리고 제합판 규격과 지지력 계수도요. 예전에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좀 KS 그 기준값 자체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K30은 2.2에 K75고요. 또 이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도 변경된 KS 규격이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CBR 시험, 노상토 지지력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하중 강도분의 하중 강도, 그래서 이것을 CBR이라고 하는데 관입량 자체가 2.5mm 관입에 대한 표준 하중 강도와 5.0mm의 표준 하중 강도값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단위값 자체를 뉴턴이나 메타 제곱 또는 밀리미터 제곱으로 하죠. 해서 표준 하중 강도라고 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70kg/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6.9의 메가뉴턴/메타 제곱, 또 105, 5.0 관입일 때는 105kg/제곱센티미터 했는데 이게 변경된 단위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10.3. 그래서 하중 강도, 하중 값으로 하게 되면 강도가 아니고요. 단면적분의 힘이 아니고 순수하게 힘을 제하를 하는 그 하중 값으로 할 경우에는 1379와 2030인데 요거는 킬로그램 폴스인데 이것을 어떻게 뉴턴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변경이 된다 해서 CBR 시험에 대한 사항이고요. 네,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네, 모래치환법에 그 들밀도 시험을 할 때 흙의 밀도 시험에서 모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부피분의 질량인데 모래의 뭐죠? 시험 구멍의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모래치환법에 의한 현장 밀도 시험 방법이죠. 네,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짐 에너지 구하는 공식,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흙의 다짐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현장 밀도 시험에서에 대한 부분. 다짐 에너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들밀도 시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들밀도 시험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형 시험에서는요. 2020년도 작업형, 제가 알기로는 작업형 시험에서
그 공개 문제로 그 아마 기사 시험인가요? 이거 제가 공지를 해 놓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마 그 들밀도 시험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 작업형 시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을요. 네, 다음 사면의 안정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사면의 파괴형들은 사면 내 파괴냐, 아니면 사면 선단 끝단 부분에서 파괴냐, 아니면 사면 저부 파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한계고, 유한 사면에서 한계고라고 하는 부분, 사면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 쌓을 수 있는 상태의 높이를 우리가 한계고라고 합니다. 그 공식 자체가 HC 한계고는 감마 t분의 4C의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또 이제 사면 안정에 대한 해석법은 또 가끔가다 이제 그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질량법, 마찰 원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할법이 있습니다. 마찰 원법은 뭐 테일러가 발전시킨 이론이고 전응력 또는 유효응력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 또 토층이 균일한 경우에 적용을 한다. 해서 마찰 원법 또는 질량법에 대한 그 지문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절편법 또는 분할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근데 출제가 뭐 자주 되고는 있지는 않는데 이제 가끔씩 이게 마찰원법이냐 아니면은 분할법에 대한 설명이냐 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계고 한번 볼게요. 흙의 수변 단위 질량이 1.70 톤 per 세제곱미터, 내부 마찰각이 8도, 그리고 점착력이 0.35 이렇게 인 어느 집안을 연직으로 굴착하고자 할 때 몇 미터, 즉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이 가능하겠는가 해서 한계곡에 대한 공식을 알면 되는 거죠. 감마 t분의 4C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주의할 건 항상 나머지 부분은 다 단위 자체가 톤 per 메타죠. 근데 얘는 점착력은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것을 단위 환산을 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톤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000kg가 1톤이니까, 그리고 100cm는 1m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100cm의 제곱. 그래서 요 공식에 따라서 지금 여기 제곱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이 보시면 이게 아니고 1m의 제곱이죠. 메타 제곱은 1m는 10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바깥으로, 안쪽의 제곱이 아니고요. 이 부분도 내용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한계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문제. 연약 점토 집안이 단위 질량이 1.6 톤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점착력이 2톤, 그리고 이 집안을 연직으로 2m 굴착하였을 때 연직 사면의 안정률은, 이 공식 자체는 감마 t분의 4C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인데 파이가 0이었죠. 그러면 1이죠. 그러면 1.6분의 4 곱하기 여기서 2, 점착력은 2톤 per 메타 제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단위 환산 필요가 없는 거죠. 하고, 그러면 안전율은 H분의 한계고가 되기 때문에 H 값은 집안을 2m로 판다고 그랬었죠. 근데 한계고 높이는 5m까지 하다 보니까 이 나누게 되면 2.5다 라고 해서 요 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